네, 안녕하세요. 카렌 교회와 한국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카렌과 그 선교사의 위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우리 선교사가 어떤 자세로 카렌 교회를 대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에는 기대가 있어요. 영웅 선교사를 기대합니다. 저 왼편에 이게 유명한 선교사님이시죠. 데이빗 리빙스턴. 오른쪽에 우리 아프리카 한 소년이 있는데, 요런 선교사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가서 우리가 여기 한국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다 포기하고 그들을 안내하고 가르치고 개종하고 기독교 사회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선교사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교적 이야기들, 영웅적 이야기들을 이제 보도하곤 합니다. 이제 2009년도에 그 나와 있는 한 선교사님의 기사입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A 선교사는 20년 가까이 태국에서 사역해왔다. 세인들은 그의 선교적 성과를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라고 평가한다. 지금까지 그쪽 지역의 교회 80여 곳, 기도처소만 55여 곳을 세웠다. 130여 곳. 그가 개척한 교회에서 출석하는 총 교인 수는 3만 5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기도 한다. 와, 2009년도에 기독교 포털 뉴스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엄청난 사역을 이룬 한 영웅 선교사님에 대한 기사예요. 자, 그런데 실제는 어떠냐? 교회 숫자와 교인 수에 엄청난 오차가 있습니다. 교인 수는 10%도 안 돼요. 실제는 3만 5천 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글쎄요,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2천 명 내외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물론 그 정도 안 되죠. 그리고 교회는 기존에 있는 교단과 중복이 되었습니다. 한 단체에서는, 한 교단에서는 이러한 선교적 그 사역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알게 됐냐면 그 단체의 대표였던 분이 그런 내용들을 알렸죠. 우리들이 했던 그 사역들은 새로운 지역이 아니었고, 물론 새로운 지역이 있었겠죠. 적어도 우리 문제 제기를 했던 단체에 모두 17곳의 선교 개척교회란, 사실 개척교회가 아니었고, 우리 전도처를 교회 가서 교회 건축하고 사역자 파송했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A 선교사가 가기 전까지만 해도 매홍선 지역은 교회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한다. 마약왕 쿤사가 활동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거기 이제 뉴스의 그 후반 부분이에요. 실제 이가 상당히 이거는 문제 있는 기사예요. 사실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정보를 정확히 주진 않았을 까,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고 전 추정이 돼요. 아마 이 기자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영웅적인 미담을 좀 더 확대한 것 같아요. 실제 거기는요, 그 멜라노이라고 하는 군 지역은 태국에서 가장 복음화가 높은 지역이에요. 30% 이상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지역 전체, 그 군 전체에. 그리고 그 버마 카렌 침례 교회는 100년 이전 1904년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이 선교 교회가 한 곳도 없었던 게 아니고 1903년도부터 그 미얀마 버마에 있는 카렌 침례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 가지고 그쪽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분이 선교사님이 가시기 전에 이미 수만 명의 교인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이제 이미 자립자치자전하는 건강한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그쪽에 NTM이라는 뉴트럴 미션이라는 선교 단체가 가장 성공적으로 사역하는 지역이에요. 그 와족에서 집단 개종이라는데 바로 그 지역이에요. 교회가 한 군데 없었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마약과 쿤사는 사실 매홍손이 아니고 치앙라이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했었어요. 아주 미미했었죠. 근데 여기 마약과 쿤사가 활동이기 때문에 안 됐다. 이런 류의 기사를 기대하는데 사실 실제와 많이 다르죠. 그런데 이분에 대한 그 현지 이제 목사님의 이제 우려가 있어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이 물라의 목사님이 차 타고 가다가 한 교회를 가르치면서 이 단체가 이 교회가 거기 단체에 속한 건데 만나서 얘기했대요. 너무 많이 사례비를 주지 마세요. 자립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현지 교회가 조언을 했어요. 한국의 어떤 매스컴에서는 영웅으로 엄청난 사역의 혈실이 있다고 하는데 현지 교회 지도자는 그러지 말라고 조언을 했죠. 굉장히 상반적인 거죠. 이건 물론 한국 교회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이 로렌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 분이 계세요. 여기 지금 사진의 왼편에 계신 분인데 저에게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국의 A 단체는 좋은 목적으로 교회 건축을 도와주었지만 너무 많이 도와주어 우리의 자립 전통에 해를 끼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분은 보통 헌신된 분이 아니십니다. 이분 아버지는 버마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셨고 이제 태국에 정착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가장 면 단위로 복음화된 지역 복교라는 면인데 한 70%가 크리스천이에요. 거기에 교회 성강의 중추적 역할을 했어요. 그 물소를 팔고 회의에 참석했던 분이세요. 이분이 너무 많이 도와주어서 우리의 자립 전통에 해를 끼치고 있다. 참 그 평가가 참 흥미롭습니다. 대조적인 교회 모습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사례비를 주는 교회, 선교사가 방문하고 이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사례비를 주죠. 그렇지만 그쪽 지역에 멀지 않은 곳에는 선교사가 방문하면 우리 교회 건축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같은 교단 안에 이런 대조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대조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플로신 학교의 박기호 교수님이 한 8년, 9년 전에 우리 태국 이제 카렌 침례 총회 총회 주강서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총회를 방문하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훌륭한 교단이고, 선교지에서 정말 만나기 어려운 그런 훌륭한 교단이다라고 굉장히 칭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국 선교사님의 그런 이제 형태라거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다라고 이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요 부분에 대한 이제 온종주의 입장에서 일부 선교사님들이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이분들은 아직도 어리고, 아직도 지도가 필요하고, 안내가 필요해서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한 이제 사과를 한 건데 여전히 이런 입장에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이 동일한 부족에 나타난 다양한 교회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볼 텐데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카렌인데 목회자를 지원하는 거라든가 교회 전도, 교회 건축, 상회 지원비, 목회자 선출, 교회 규준이 너무너무 달라요. 이거 자세히 살펴보면서 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났는가. 근데 참 아쉽게도 이제 선교사가 주도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자립, 자치, 자전하는 토착교회를 세운다는 목표가 있지만 그런 선교사님들이 관련되어 있는 교회는 대개
선교사를 의존적입니다. 사립이나 교회 건축이나 이게 다 의존적이에요. 그리고 관계도 서로 성숙한 관계라기보다는 갑을 관계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장이 아주 더딥니다. 정말 새로운 시대인 것 같아요. 그 어떤 한국에 관련된 분이 그 우리 현지 교회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났어요. 그 만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는 우리를 너무 어린 아이로 취급합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드리려만 하는 것이죠. 이제 그 단체는 이단이었는데 어쨌든 이런 현지 교회 소수부족 이렇게 그 산지 소수부족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자세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이거는 카렌족과 직접 관련된 건 아니지만 제가 속해 있는 태국 기독교 총회의 선교사 리트릿에 보면 이 얼마나 선교사와 그 현지 교단의 관계가 새로워졌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선교사 리트릿을 합니다. 근데 모든 것을 현지 교단이 준비해 줍니다. 장소, 프로그램, 담당 직원, 숙박, 재정을 다 그분들이 해줘요. 아주 좋은 장소에서 선교사님 섬겨 주시는데 주로 이제 선교사들에게 현지 교단의 현재 상황, 선교사 정책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난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그때 몇 년 전에 성경 공부 강사가 현지 교단 신학교 학장님과 총장을 역임한 분이 하셨어요. 신학자였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현지 교단의 지도자가 선교사들의 영성을 위한 강사로 섬기고 있다. 뭐 이런 숙박을 책임져주고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참 놀랍지만 영성인 부분도 이제 섬겨주고 있다고 하는 면에서 얼마나 이제 바뀌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선교 현장의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일부에서 이런 변화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교회가 태국의 주류 교회라는 점에서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렌 지도자들이 이제 고백을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 선교사와 카렌과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한번 모아봤는데요. 자립은 우리들의 전통입니다. 이런 분이 많으세요.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걱정입니다. 아까 그 로렌스 이런 분의 말씀이죠. 또 교회 건축에 관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외부에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다 건축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를 너무 어린 나이로 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도움 요청은 우리 카렌들에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선교사의 그 현지 교회에 대한 보고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선교사와 현지 교회 이 관계의 그 방향성을 주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현장에 나타난 다양한 교회의 모습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립, 성장, 헌신, 의존도, 건축 등등에서 어떤 데는 너무 잘하는데 어떤 데서는 너무 의존적이다 이거죠. 같은 민족이지만. 두 번째, 더 가난한 지역에서는 자립이 가능한데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지역은 왜 자립이 안 되는가? 흥미롭죠? 왜 선교사가 관련된 교회는 왜 자립이 더딘가? 왜 의존적인가? 참 질문에 참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며 선교사의 역량은 무엇인가? 선교사 관련되지 않은 데는 자립을 하는데 선교사 관련된 데는 자립 못한다. 이 선교사의 어떤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19의 도전들이 왔습니다. 기존의 사역에 대해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지인 중심 사역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교회를 재발견, 사실은 재인식해야 하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현지에 오래전부터 일하셨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현지 교회 안에는 선교 단체들이 목표로 하는 것을 이미 이룬 교회가
많습니다. 성숙한 파트너십 관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6대륙 선교 시대입니다. 상호 배움, 상호 존중을 해야 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동역자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카렌 침례교회는 네비우스에게 영향을 줬고 네비우스는 한국교회의 자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한국교회 그 자립의 모델이었다는 것이죠. 전도와 교회 구조는 우리 선교사들이 지금도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그 상황에 상황화됐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개발도 신학교육, 자신학화, 이런 신학 이런 부분들은 상호 협력과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지금까지 카렌 교회와 선교사들은 어떤 관계에 돼야 되는가를 좀 돌아봤습니다. 새로운 시대라는 것이죠. 그들 안에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역사하셨습니다. 그 역사하심 가운데 아주 훌륭한 하나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걸음 중에 하나는 그것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 배움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부족한 걸 서로 나누고 성숙된 이 파트너십을 이루는 것이 정말 좋은 관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와 태국 카렌 교회의 관계를 몇 가지 방면에서 보면서 살펴봤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는 좋은 파트너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